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종종 제 지난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문득 그때마다 드는 생각 중 하나가 결혼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힘든 것도 많았고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럽게 행동도 하고 챙길 사람도 많아지는 게 벅차기도 했죠. 그래도 저보다 7살이나 연상이었던 남편이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제가 남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잘 따르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저에게 먼저 신중하게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결혼 아직 이르다는 것 알아. 그래, 아직 내가 24이잖아. 얼마나 모르는 것도 많고 나도 그렇게 모자란 며느리로 시작하는 게 싫어. 내가 당신 옆에서 다 도와줄게. 정말이야. 그건 그렇다 해도 우리 당장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내가 방법이 있어서 그래. 아버지가 살던 집이 있는데 거기서 시작하면 돼.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응? 아버지 살던 집이라니? 돌아가신 아버지 말이야? 알고 보니 남편 부모님께선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황혼 이혼처럼 별거를 하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지내던 작은 빌라를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물려주고 간 듯 했죠. 남편도 그 집이 생기자마자 저와 결혼을 생각한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는 엄마한테 2년 정도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말하니 엄마가 몇 번이고 저에게 다시 묻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봐. 좋은 감정만 보지 말고. 좋은 사람이야. 나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다시 연애하고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어려서 실수하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지?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은 있어. 막상 결혼하면 딱 절반도 못할 거야. 지금이야 좋다고 무슨 말을 못하겠니? 다른 사람 만나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 면을 보라는 거야. 혼자 지내는 것도 안쓰럽고 집도 꽤 크더라고. 엄마는 네 결정 따를 거지만 잘 선택했으면 싶어. 이 좋은 나이에 서두를 필요가 있니? 그래도 가정이 생기는 거잖아. 괜찮아. 그때 엄마의 이야기에 새겨들었더라면 지금 상황도 조금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0평 정도 되는 신혼집에서 나름 여유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 초엔 남편이 제게 한 약속을 다 지키더라고요. 제가 사소한 일에도 긴장을 좀 했는데 좀 더 단정하게 입고 갈까? 일하다가 잠깐 보는 거라서 당신만 너무 차려입어도 어색할 수 있어. 너무 차려입는다는 느낌 없이 입어. 내가 나중에 봐줄게. 사진 찍어서 보내. 알았지? 가족들 모임에 옷 입는 거 하나까지 남편에게 확인해달라고 말하던 저였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의외로 제가 사람 챙기는 것도 좋아하는 성격이 있고 그래서인지 잘 해내더라고요. 괜한 긴장을 했나 싶을 정도로요. 어머님, 내일 집으로 택배 하나 갈 거예요. 응? 무슨 택배? 뭐가 와?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 집에 샤워기 거리가 너무 높아 보여서요. 제가 붙일 수 있는 걸로 보냈거든요. 설치하는 방법도 간단하니까 그거 쓰시면 무릎은 덜 아프실 거예요. 아이고, 언제 그런 것까지 다 봤어. 하여간 꼼꼼해. 어머님 씻으실 때마다 아프단 소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편하게 산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게 그냥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우리 엄마 챙기듯 진심으로 대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시어머니와도 정말 좋게 지냈어요.
남편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시어머니도 제 어머니라는 생각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종종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잘 챙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에휴 참 요즘 우리 딸 뺏긴 기분이 들어. 좀 씁쓸하네. 그런 말까지 친정엄마에게 들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관계에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임신이었어요.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대체 누구 문제야? 누가 문제길래 그래? 네가 문제지? 네? 어머님, 안 그래도 검사는 받았는데요. 너지? 내 느낌에는 너야, 너. 사실대로 말해봐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둘 다 문제 있는 건 아니래요. 아이고, 어떤 돌팔이 의사가 그딴 소리를 해? 어디 병원이야? 정말이에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일 당장 내가 잘 아는 의사한테 다시 받아. 어머님,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서류라도 떼 보여드려요. 그것도 위조했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가라는 대로 가. 너는 임신도 못하는 주제 병원 고릴 자격도 없어.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보채시면 힘들어요. 막말로 24세 젊은 년이 나이 많고 능력 좋은 내 아들 잡아서 결혼을 했을 때는 너도 하나는 양보하는 게 맞지. 넌 어떻게 세상을 거저먹을 생각으로 살아? 지금 네 또래 애들은 죄다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남 밑에서 굽신거리고 사느라 바빠. 그거 누가 해결해줬어? 너 편하게 살게끔 그거 누가 만들어줬냐고. 내 아들 아니야? 솔직히 어머님한테 매일 이런 전화 받느니 그냥 일하는 게 낫겠어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요. 불임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제발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도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네 수준에 30평 되는 집에 어떻게 살아? 네 아버지 죽고 넌 너희 엄마하고 더 작은 집에 살았잖아. 아니냐? 달동네 쪽방촌도 너한텐 호텔 수준이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저 신호는 편하기 시작한 거 맞아요. 잘하네. 그럼 너도 갚아야지 그걸. 허접한 인생 건져준 게 누군데? 나는 결혼한다고 할 때 너한테 아무 조건도 안 말했다. 그저 애 낳고 잘 살라 했지. 평수 넓은 데 살면 임신 빠르게 하는 게 결혼 조건에 있었나요? 그럼 그때 검사라도 시키지 그러셨어요. 뭐라고? 이게 이제 시어머니도 우습게 하네. 그동안 오냐오냐 해주니까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 이제 해보자. 해보자고. 진정하세요, 제발. 저도 애쓰고 있잖아요. 너도 네 본색 같지? 그럼 나도 이제 내 본색 간다. 이제 볼장 다 본 것 같은데. 그래, 보자. 우리 아들이 너 살기 좋게 만들어준 거 내가 원점으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다시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라고. 알아들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땐 시어머니가 순간 화가 나서 서로 주체가 안 된 상태에서 뱉은 이야기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떼놓는 것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시댁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무래도 나 해외 파견 가야 될 것 같아. 뭐? 아니 왜? 갑자기? 시댁 갔다 오더니 어머님이 가래? 내 선택이야. 내가 오는 길에 생각한 거라고. 웃기지 마. 어머님이 당신하고 나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 당신 뜻인 척하면서까지 가라고 했어?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나 당신하고 엄마 사이에서 힘들어. 뭐가 힘든데 시어머니가 또 내 얘기해? 당신은 당신대로 엄마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이러니까 내가 두 사람 사이 불려다니면서 이야기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는 못 살아. 못 살겠다고.
차라리 내가 없으면 당신 임신 스트레스는 없어지잖아. 우리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좀 갖자. 그게 서로가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 맞아? 내가 없잖아. 해외까지 보내서 임신하라고 할까. 하다 어머님은 날 애 낳는 기계로 사셨다는 기분까지 들어. 어젠 이 집에서 사는 내가 빚이라도 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던데. 나 그렇게 죄인이야? 임신 안 되는 게 그렇게 죄인이냐고. 당신도 자꾸 그렇게 꼬아 들으니까 문제야. 꼬아서 들은 거 없어. 다 어머님이 한 말이니까. 그냥 차분히 서로 시간 좀 가져보자. 혹시 당신도 힘들면 장모님하고 둘이 여기서 좀 지내. 당신은 그냥 도망을 가는 거네. 난 그렇게밖에 안 보여. 아니라고. 나도 당신 지킬 방법이 이것뿐이야. 오늘 엄마가 죽겠다고 아예 들어 누웠어. 내가 이혼 안 하면 그냥 죽겠다고 하는데 나도 아들이잖아. 내 생각도 좀 해줘라. 그래. 나도 효자랑 사니까 참 힘들다. 결혼 전에는 내 편인 것처럼 하더니 이제 난 아무도 없는 기분이야. 당신하고 헤어질 생각은 없으니까 나도 좋아서 거기로 가겠냐고. 말도 안 통하는 데를 내 발로 미쳤다고 가? 잠깐 시간 갖자고. 자꾸 두 사람이 서로 계속 만나니까 더 문제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 그래, 알았어. 시간 좀 갖자 그럼. 그리고 난 시어머니 때문에 임신하는 일은 없어. 그건 우리 선택의 문제잖아. 알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저는 남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죠. 그 사람도 우리 둘 사이에서 누구보다 새우등 터지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외 파견 근무를 남편이 떠난 후 사람 빈자리가 어떤 건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겨우 시어머니는 벗어난 것 같았지만 텅 빈 집에 남아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니 결혼 전에 남편이 외로워하던 감정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결혼 생활 시작했던 게 남편 없이 지내는 시간을 겪어보지 못한 터라 같이 밥을 먹고 지내던 생활도 쓸쓸하기만 느껴지고 영상통화로 남편 만나는 것도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 이 사람이 혹시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것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매일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시끌벅적한 일상을 보내더라고요. 여보, 밖이 시끄럽네. 오늘도 술이야? 나 없으니 신났네. 한 잔씩 하고 있어. 이것밖에 위로할 게 없잖아. 여자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네. 응, 그냥 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동료지 뭐. 그래도 당신 목소리는 좋아 보이네. 서로 모르는 것도 없어. 그래도 여기 와서 좋은 사람들 알게 된 건 좋은 것 같아. 당신은 잘 지내고 있지? 그리고 엄마가 따로 뭐 말하는 건 없지? 내가 신신당부해 아주. 없어 아직은. 나 없으니까 다 평화롭네 평화로워. 됐어 그럼. 근데 나 혼자 지내는 게 좀 그러네. 장모님 불러서 지내라니까. 혼자 그러지 말고. 어차피 장모님도 혼자 지내는데 이럴 때라도 같이 있으면 되지. 나 사람들이 불러서 가야겠다. 끊어. 전화 좀 자주 해. 가기 전에는 그렇게 가기 싫다던 사람이. 어쩐지 해외에 가고 난 뒤 훨씬 더 밝아진 남편을 보며 그동안 저나 시어머니 때문에 꽤나 스트레스가 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남편이 저희 엄마를 불러서 지내라는 그 말이 그날 전화를 듣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도 여태 엄마와 지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늦은 저녁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었어? 응, 딸. 네 전화라서 일어났지. 너야말로 이 시간에 왜? 엄마, 우리 집에 잠깐 와서 지내면 안 돼? 이 서방 가서 혼자 있기 많이 힘들어?
다시 애가 된 것도 아니고 괜히 그러네. 시어머니도 잠잠해서 살기는 편한데 그냥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에이구, 그럼 또 혼자 엉망으로 먹고 자고 하겠네. 맞아. 자유부인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주부가 다 그렇지. 그럼 엄마가 내일쯤 올라갈게. 그렇게 며칠 지낼 짐을 챙겨온 엄마와 시간을 보내니 저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죠. 사실 남편이 가고는 제대로 잠을 잔 시간도 없었거든요. 새벽마다 다시 깨서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는 날도 있었는데 누군가 곁에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엄마도 저에게 생각해보니 우리 몇 년 만에 이렇게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일찍 시집을 가서 엄마가 외로웠지. 대학 졸업하고 연애하다가 금방 가버렸어, 너. 그랬나? 하긴 공부만 하다 엄마랑 헤어진 거네.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딸들하고 여행 가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내심 그랬어. 근데 우리도 이기에 오래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지내자. 응, 엄마.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남편에게도 엄마와 함께 만든 저녁 밥상을 보내며 더 활기찬 제 일상을 전했죠. 그 모습을 보더니 남편도 저희 엄마를 오게 한 게 잘한 일 같다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도 멀리서 축 가라앉은 제 목소리를 듣는 게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인연을 끊고 지내다시피 하던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거는 일이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 전화를 한 거겠지 싶은 마음에 다시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어요.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통화 버튼을 누르니 귀가 찢어질 듯 야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화를 다시 건 게 아차 싶었죠. 아니 어머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너 당장 그 집에서 나가. 아 나가라고. 네? 정말 또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남편 없다고 네 멋대로 하고 살 거야 이제? 제가 뭘 멋대로 살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네 엄마까지 불러서 지금 그 집에서 지낸다면서? 네, 근데 엄마 잠시 와 계신 거예요. 잠시 좋아하네. 니네 눌러 앉으려고 하잖아. 아주 쌍으로 말이야. 어머님, 아니 제 집인데 저희 친정엄마도 못 와요? 말은 바로 해. 네 집이라니. 그 집이 왜 네 거야? 임신으로 억지 부리시더니 건수 하나 잡으셨네요. 뭐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을 해외에서 밤낮으로 일만 하는데 네 엄마까지 먹여 살릴 이유는 없지. 우리가. 그래서요? 이건 남편이 먼저 꺼낸 얘기예요. 일하는 애한테 징징징. 혼자라 힘드니 어쩌니 배부른 소리 해대니까 엄마라도 불러서 있으라고 한 소리를 내가 모를 줄 아냐? 너는 같은 말이라도 네 식으로 좋게 하는 더러운 짓을 잘해. 더는 안 속는다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그 큰 집에 혼자 버티고 살 이유가 없어. 너 당장 나와. 내 아들도 없이 그 큰 집에서 살 이유가 없다고. 이젠 하다하다 집까지 멋대로 하시려고요? 그래, 내가 말했지. 너하고 이제 끝까지 가본다고. 저도 절대 못 나가니까 어머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냉수 한 잔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머리가 찌릿해지도록 시원한 걸 마시는데도 시어머니가 한 말이 불덩이가 돼서 가슴에 떨어지는데 쉽게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더군요. 결혼 초에 한 번 봤던 시조카라는 사람이 불쑥 저희 집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다음 달까지 집 깨끗하게 비워주세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 서류 놓고 갈 테니까 다 보시고 질문하세요. 네? 뭐요? 왜 이렇게 막무가내예요? 아, 그쪽하고 가타부타 말하기 싫다고. 글 읽을 줄 알죠? 저기요, 멀쩡한 남의 집을 비우라는데 이유도 못 물어요? 서류 보면 되잖아. 내가 당신 보라고 친절하게 다 갖고 왔으니까. 아, 눈 있으면 지금 이 집 누구한테 넘겼고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봐. 건방지게만 안 굴었어도 이런 일 안 당하지. 저러니 당해도 싸지. 아주 꼴 좋네. 저기요, 설명하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데요? 그리곤 서류만 현관에 던져놓고 가는 시조카를 보면서 저도 너무 황당해서 서류 봉투를 거의 찢다시피 해서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엔 남편 명의로 된 우리 집을 시조카에게 이전해 두었다는 게 있더라고요. 제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젠 이런 것까지 가족을 동원해서 가짜 서류로 협박을 하나 싶어 남편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문자와 전화를 건 게 100통은 될 거예요. 마지막엔 너무 지친 상태로 거의 빌듯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이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줘. 끝끝내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저에게 하지 않았고 아예 시조카는 제가 이 집에서 버티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까지 보내서 확인을 시키더라고요. 검은 정장을 입고 문신까지 한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이 찾아오더니 아줌마, 집 비우는 날 알지? 정리해 제대로. 당신들 누구야? 내 남편 연락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다시 만난 시조카를 향해서 사람 사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나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고 해도 멀쩡한 집에 사람도 있는데 밀고 들어오는 건 아니죠. 게다가 남편 연락도 아직 안 되는데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야, 우리가 당신 기다려주는 상황이 아니야. 집 없어졌으니까 내일 당장 살 것부터 알아봐. 길바닥에서 지내려고? 그럼 그러던지. 상황 파악 안 되는 모양인데 우리 가족끼린 다 합의된 거예요, 이게. 무슨 합의요? 무슨 합의를 봤다고요? 내가 합의가 안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봐요. 연락되나. 우리 사이 문제 없고 얼마 전까지도 연락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네 진짜 이분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멍청한 거야? 해외 파견 그냥 간 거 같아? 연락은 괜히 안 되는 거 같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현관에 앉아 있는데 3일이 지나도록 남편은 연락이 되질 않았죠. 회사에 소소문까지 해서 연락을 취해봤는데 일부러 피한다는 확신이 일주일째 되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조카가 한 말대로 길바닥으로 몰리지 않을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편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김치까지 담가놓고 떠난 엄마에게 이 일을 말할 용기도 없어서 혼자 며칠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주 통쾌하단 목소리로 아이고,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 어머님이 바라던 게 이거였어요? 아니, 나는 네가 비는 것까지가 내 목표야. 아직이지? 뭐요? 이 집까지 해놓고 제가 빌기를 바란다고요? 너 남편도 집도 절도 다 잃게 생겼는데 자존심 챙길 필요가 있냐? 나한테 와서 제대로 빌면 내가 너 살 수 있는 원룸 하나는 생각해보마. 어떻게 해볼래? 그럼 무릎 꿇게 하는 게 목적이셨네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그간 네가 한 짓 하나하나 다 빌어야 할 거야.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000개가 넘으니까 반성문 한 장씩 써서 내 앞에 갖고 와. 그게 진심으로 하는 소리세요? 진심이지 그 짓이겠냐? 줄이고 줄여서 1000장이니까 팔 떨어지도록
죄송한 일 적어서 오면 내가 읽고 한번 생각은 해보든 할게. 반성문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읽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알지? 어머닌, 어떻게 끝까지 이러세요? 벌 받아요, 정말. 몸으로 때울 일인 게 어디냐? 이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다시 너 살전대로 돌아가야겠네. 딱해서 어쩌냐? 그게 더 행복할 것 같네요. 이만 끊을게요. 똥 같은 자존심 지켜봐. 너 살려주나? 기회 줬어, 난? 전 시어머니 앞에 비굴한 꼴로 서는 일은 안 하고 싶었죠. 사실 초반에 전화할 때만 해도 잘 이야기해서 풀어보려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성문에 무릎 꿇린 채로 시어머니가 할 짓이 그려져 그 순간 그냥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연락이 두절된 남편도 확실히 제 편이 아니란 생각이 드니 거기나마 제가 살 이유가 더더욱 없었죠. 더럽고 치사해서 이 인간들과는 더는 엮이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 시조카가 제 멋대로 찾아와서 사이즈를 잰다는 핑계로 드나드는 이 공간은 더는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늑한 가정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걸 허망하게 보면서 저는 가방에 옷 몇 개만 챙겨서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주의 시간이 있긴 했지만 그 안에선 단 1초도 머무르고 싶진 않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추억들이 담긴 것들을 제 손으로 싹 다 정리하고 짐 하나만 딸랑 남겨뒀죠. 다 버려. 하나도 남길 것 없어. 솔직한 마음으로는 다 태워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범죄자들이 화가 나서 집 태우고 그런 것이 어떤 분노일까 막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감정이면 충분히 저지를 수 있겠더라고요. 멀쩡히 두 눈 뜨고 살던 집과 제 인생의 송두리째 뺏겼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약 올리는 듯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그냥 이대로 나갈까 하다가 분노가 치밀어 저도 모르게 망치를 하나 들고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 인생을 다 망가뜨린 것처럼 이 집도 똑같이 해놓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었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겠지만 망치로 가꾸며 벽을 다 때려 부수고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움켜쥐고 악을 지르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발에 걸린 장판까지 들어 올려서 내팽개치듯 던졌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노란 종이들이 쫙 깔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보는데 그 수북이 깔린 노란 종이의 정체는 5만 원권들이었고 안방 바닥 일부를 다 차지할 정도로의 엄청난 양이었어요. 들고 있던 공구까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놓치고 말았어요. 왜 이럴 때 사람이 순간 헛것이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장판 밑에 돈이 깔려져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돈과 함께 흰 봉투 하나가 있어 그걸 꺼내보았는데 편지가 들어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순간 제 머리를 스쳐가는 사람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였어요. 그 공간은 우리의 안방이자 이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사용하던 침실이었기 때문에 이 돈과 편지가 시아버님 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렇게 펼쳐본 편지에는 어마어마한 시댁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돈에 대한 비밀도 있었어요. 그 돈은 바로 과거에 시어머니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취득한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시아버지가 시모의 불법을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돈을 숨겨놓은 거라고 했는데 누군가 이 돈을 발견하면 그때는 자진으로 신고를 하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 돈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너무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얘기도 써져 있었는데 그동안 사는 내내 시어머니의 성격과 비밀 때문에 많이 다투고 힘들었다며 시어머니 고집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택한 최후의 수단이 별거였단 식의 내용도 써져 있었어요. 눈앞에 엄청난 돈다발이 있으니 저는 이걸 어찌해야 하나 속으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시작했어, 반성문은? 아까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자존심은 지키시겠다. 아, 너 또 다시 쓴맛을 보려고 이러는 거냐? 등치 큰 조폭들 불러줘? 대체 어머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과거에 그런 사람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나 보죠? 아, 하긴 과거에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셨으니 그러고도 남겠네요. 어머님 아주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너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는 거 보니까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한 푼도 없이 신문지 깔고 자도 모자란 인생이 어디 나에 대해 나불대? 저는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그 돈달발과 시아버님의 편지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몇 초간은 그 돈이 탐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 돈의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에서 보고 계실 시아버님과 제 양심이 무서워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제 신고로 시어머니는 바로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남편 놈도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할 때는 받지도 않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제가 신고한 걸 알게 된 남편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 또한 그런 남편에게 당신들이 한 짓이 너무 괘씸해 이거라도 갖고 있어야 시어머니로부터 망가진 내 인생을 자책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남편은 제게 피도 눈물도 없다며 다 늙은 자기 엄마가 콩밥을 먹게 생겼다고 제 탓을 하며 이혼 얘기까지 꺼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에게 아버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합의 이혼으로 그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 등잔 밑이 어둡단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자고 있던 등 밑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었으니 하루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더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저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생활을 하며 예전에 살던 집보단 작지만 아늑한 제 공간에서 새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당하고만 있지 말고 현명하고 똑똑하게 결혼 생활 하시길 하는 마음에 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바라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